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이번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네, 저는 본가가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으로 좀 다녀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휴가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쵸. 코로나 블루도 생기고 좀 힘들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는 여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이렇게 여름도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다시 일상 복귀 준비를 잘 해봐야겠죠?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여름 휴가 후유증도 없애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달래 역사 여행 얼른 떠나볼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한 주간의 과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8월 26일부터 함께 보시죠. 토질, 퇴저감, 석회암 등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꺼짐 증상을 일컫는 싱크홀. 요즘 이 싱크홀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020년 8월 26일 경기도 구리의 4차선 도로에서 길이 15.9m, 폭 16.6m, 깊이 21m에 이르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 발생 당시 상수도관이 파열됐고 인근 아파트 1,400여 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기도 했는데요. 구리시청은 싱크홀 규모가 커서 2차 피해 발생을 우려했고 주민에게 재난 문자 및 안내 방송을 해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구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당시 다행히 인명피해나 인근 아파트 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고로 상수도관과 오수관, 가스관 등이 파손되고 왕복 4차로 중 2차로에서 도로 유실 등의 피해가 생겨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조사팀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했는데요. 구리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지 20개월이 지난 4월 집안 안전성을 최종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6월 도로 포장과 버스 승강장 시설 등을 복구하고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200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9년 8월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은 급속히 확산됐고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Those fires are still totally out of control. The emergency declaration, of course, will help to cut through the red tape and free up additional resources. 또 산불은 주택가를 위협하면서 라카냐다와 엘터디나뿐 아니라 글렌데일 일부 지역까지도 번졌습니다. 그리고 산불로 인한 연기가 수백 미터나 치솟았고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산불은 5개 인구 밀집 지역의 북쪽 산악 지역에서 동쪽, 서쪽으로 30km 정도 확산됐는데요. 소방당국은 관측소와 TV, 라디오 방송 등 송신시설이 있는 윌슨산 정상과 주택가 방향으로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의 잡목을 제거하고 대형 항공기를 동원해 진화제를 살포하는 작업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고온 건조한 날씨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화재는 15만 4천여 에이커의 산림을 불태웠고 76채의 주택을 파괴, 소방관 2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 또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1955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 IMF에 가입했습니다. IMF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58번째 회원국이 됐는데요. 1965년부터 1987년까지 IMF 신용제도로 단기 유동성 지원을 받고 특별 인출권을 사용해 국제적인 적자를 막을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외환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제기구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필요한 국제기구지만 우리에게는 조금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맞아요.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 때 우리가 IMF로부터 긴급 자금을 받았었잖아요. 네, 제 돌반지도 이것 때문에 사라졌죠. 그렇죠. 금모으기 운동. 네. 또 1996년에는 전두환, 노태우 씨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 선고는 199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 한국 근현대사에서 존재하는 어둡고 비극적인 과거 청산을 목적으로 진행됐는데요. 과거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의 광주 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된 대한민국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조사했고 1996년 이런 선고를 내린 거죠. 1980년대에는 정말 민주화 운동이 많이 발생하고 또 피로 물든 도시들이 많았잖아요.
비극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자, 그럼 8월 27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볼까요? (2021년 8월 27일)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의 아프가니스탄 지부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주둔해 있던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은 대대적인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그리고 아프간 정부는 공세 단 2개월 만에 무너졌고 공항 인근에 피난민들이 몰려 결국 혼잡한 틈 속에 IS의 자폭 테러가 시작됐습니다. 아프간의 카불 공항에서 자살폭탄 테러는 ISK라는 무장 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또한 이들의 자살폭탄 테러 원인은 IS의 본거지를 미국과 연합군이 탈환했고 무너뜨린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ISK는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미군과 미국에 협력한 아프간인을 사살하기 위해 자살폭탄을 계획했는데요. 폭탄 테러범은 탈레반 보안소를 통과해 미군과 미국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이 모여있는 장소 5m 앞으로 다가갔고 그리고 테러를 저질렀는데요. 희생자 중에는 탈레반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은 그 ISK와 뭔가 같은 편인 것 같은데 왜 그들도 표적이 된 건가요? 이 탈레반과 ISK는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 조직이란 점은 같지만 두 곳은 경쟁 관계 혹은 적대 관계에 있었다고 해요. ISK는 탈레반이 이슬람 교리를 따르는데 충분히 독실하지 못하다고 여겼고 또 탈레반이 미국과 평화협정에 동의한 건 배신 행위라고 여기면서 테러 대상에 포함시킨 거죠. 자폭 테러가 발생한 이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 용서하지 않고 잊지 않겠다고 말하며 IS에 대해 무력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0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2년 8월 27일 코미디의 황제 이주일 씨가 6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001년 10월 폐암 말기 판정 후 폐암 투병 10개월 만에 사망한 건데요. 이주일의 사망 소식은 방송계에 큰 충격을 줬고 많은 이들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940년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난 이주일은 오랜 시간 무명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샛별 악극단 사회자, 쇼단의 단원을 거쳐 1979년 TBC 토요일이다 전원 출발에서 특이한 외모, 더듬거리는 말투, 팝송 수지 큐라는 코너로 인기몰이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냥 잘라버려. 이후 1992년 14대 총선에 출마했고 국회에 입성하기도 하는데요. 4년 후 정치는 코미디, 4년간 코미디 많이 공부했다라는 말을 남긴 채 연예계로 컴백. SBS TV 이주일 투나잇 쇼를 100회까지 진행했습니다. 폐암 4기 선고 후에 범국민 금연운동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아서 TV금연 캠페인에 출연하기도 하셨고 또 전국에 금연 열풍을 불러오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주일 그 선생님의 멘트가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시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네, 네. 오, 진짜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네요. 맞아요. 담배 맛있습니까? 그 독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환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야, 이 국민들이 지금 이게 뭐 잘 되고 있구나. 야, 이 기회에 내가 금년으로 이 이름을 한번 날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8월 27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2003년에는 베이징에서 남한, 북한,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가 첫 육자 회담을 개막하게 됩니다. 아,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그 단어, 육자회담. 이 목적이 그 핵 문제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육자 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모이게 된 건데요. 북한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어요. 미국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북 관계에서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육자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일부 이견을 보여서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
또 1939년에는 독일에서 제작한 세계 최초의 제트기 하인켈 178이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오, 세계 최초의 제트기라니. 하인켈은 어떤 비행기였나요? 최초의 단발 제트기였어요. 엔진은 터보제트를 사용했고 세계 유일의 꼬리 바퀴식 제트 항공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8월 28일의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흑인 20만여 명이 평화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시위의 목적은 흑인들의 시민권 요구였는데요. 수만 명의 시위 참가자의 행렬은 링컨 기념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시위를 주도한 사람은 흑인 인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이었는데요. 그는 당시에 흑인들 차별 대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차별 반대 평화 대행진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위에는 20만 명의 군중이 워싱턴 기념탑 광장에 모였는데요. 참석자를 실어나르기 위한 1,514대의 임대 버스와 21편의 특별 열차가 동원됐습니다. 또 직접 오지 못한 남부의 흑인들은 대표를 한 명씩 보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참가자들은 인종차별 철폐, 일과 자유를 달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는데요. 당시 시위를 주도한 마틴 루터 킹은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했는데요. I have a dream that one day down in Alabama with its vicious racists, with its governor having his lips dripping with the words of interposition and nullification.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마틴 루터 킹은 이날 행진에서 당시 대통령이던 케네디 전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고용차별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1964년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과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이 통과됐는데요. 이후 1968년 4월 4일 마틴 루터 킹은 백인의 총에 맞아 피살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88년으로 가볼까요? 1988년 8월 28일 서독의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플루타크 88이란 에어쇼가 열렸습니다. 이 에어쇼에는 30만 명의 관중이 모였는데요. 당시 볼거리 중 하나로 이탈리아 공군의 훈련기가 보여주는 하트 관통이라는 고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개의 묘기를 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멋진 에어쇼가 벌어졌고 관객들은 이 장면을 지켜봤는데요. 하지만 통과하는 비행기 포니 10이 너무 낮고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에 통과 지점을 지나다가 포니 1과 충돌했습니다. 충돌한 포니 1은 꼬리 날개가 박살나 균형을 잃고 추락하면서 옆에 있던 포니 2와 다시 충돌하면서 두 대가 동시에 추락했는데요. 원래는 관중석 위를 날아갔어야 할 훈련기가 그대로 관중석 한복판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70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의 사람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8월 28일에는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899년 외교관 출신의 정치인 장면이 출생했습니다. 정치인 장면 하면 정치인 이전에 김수환 추기경의 고교 시절 은사님으로도 유명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는 우리나라의 교육자 출신으로 재헌국회의원으로 당선됐는데요. 이후 1950년 제2대 국무총리, 제4대 부통령, 제7대 국무총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제1회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는데요. 서울평화상은 서울평화상 문화재단이 제24회 서울올림픽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해 인류화합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2년마다 주는 상인데요. 아, 이런 상이 있었구나. 네.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1990년에 제정됐는데요. 현재까지 후안 안토니오를 포함해서 반기문 등 1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럼 8월 29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05년 8월 29일) 오전 6시 10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엠파이어와 인근 뉴올리언스, 미시시피주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카트리나는 미국 기상관측 사상 최대 허리케인으로 꼽혔는데요. 최대 시속 232km의 강풍과 폭우, 8.4m의 해수면 상승을 동반했고 시속 16km로 북진했습니다. 그리고 상륙 직전 약간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세력은 더 거세질 뿐 약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채 멕시코만을 강타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주 등에서는 유정과 정제 시설이 모두 폐쇄, 수십만 가구의 전기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최대 도시였던 뉴올리언스시에서는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으며 강풍이 시민 10,000명이 대피해 있는 슈퍼돔 지붕을 강타해 지붕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는 미국의 카트리나 피해 복구를 위해 군사력 지원, 또 모금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9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97년 8월 29일 제1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부분 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국제 영화제인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는 우리 영화를 세계에 알리고 저예산 및 독립영화의 국제적 메카를 지향하고자 했는데요. 또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수도권 축제의 이미지를 완성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됐습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시체스, 토론토, 마카오 등과 함께 칸 국제영화제 필름마켓이 주관하는 판타스틱 세븐 프로그램의 일원인데요. 영화제의 장르는 호러, 스릴러, SF 등 세계 각지에서 모인 판타스틱 장르뿐 아니라 코미디, 로맨스, 액션 등으로 전 세계 장르 영화의 증폭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12년 마라톤 선수 손기정이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대회 마라톤에서 우승한 우리나라의 영웅이죠. 네, 손기정 선수는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서 2시간 29분 19초의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시 일제강점기로 나라를 빼앗긴 우리 선수들은 가슴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그려져 있었죠. 그래서 기쁨보다는 슬픔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2000년에는 가수 서태지가 은퇴 후에 4년 7개월 만에 미국에서 귀국했는데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1996년 1월 31일에 갑자기 은퇴한 뒤에 전혀 정말 노출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은퇴 후에 미국을 떠났었는데 이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한 거죠. 당시 김포공항에는 서태지의 입국을 기다리는 팬 수백 명이 공항 1청사에 모여 있었고요. 서태지의 행방을 찾는 팬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통에 청사 주변이 30여 분 동안 극심한 혼잡을 또 빚었다고 합니다. 그럼 8월 30일의 역사 속으로 가볼까요? (1972년 8월 30일)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이 평양 대동강 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적십자사 부총재를 단장으로 한 남한 대표단 54명은 판문점을 거쳐 평양에 도착했는데요. 이들의 일정은 4박 5일로 회담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과 이산가족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이후 9월 20일 판문점에서 제1차 예비회담이 열렸습니다. 상설회담 연락사무소 설치와 직통전화 가설 등에 합의했는데요. 그리고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북측과 남측 간의 상호 접촉의 대상자 또 제약 조건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회담은 난항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번엔 201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싹하고 스릴 넘치는 공포 영화, 그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공포스러운 영화를 꼽는다면 스크림과 나이트메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바로 웨스 크레이븐 감독. 2015년 8월 30일 세계 공포 영화의 거장 웨스 크레이븐이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39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태어난 크레이븐 감독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철학, 창작 석사 학위를 취득했는데요. 이후 대학 강사로 일하다가 좋아하는 영화 일에 뛰어들어 1972년 왼편 마지막 집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는 1984년 꿈에 나타나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 캐릭터 프레디 크루거가 등장하는 영화 나이트메어를 만들었는데요. 영화는 대성공! 1996년에는 공포영화 장르의 규칙을 비튼 스크림을 내놓으면서 또 한 번 공포영화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40여 년간 꾸준히 공포영화를 사랑하고 많은 공포영화를 작업하며 생을 보낸 크레이븐.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작품은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8월 30일에 또 다른 과거를 살펴보면요. 2010년에는 한국과 페루가 FTA 협정을 맺었습니다. 두 나라는 이날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의 경제 통상 제반 분야에서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은 뭐였어요? 일단 페루는 동아연 추석, 납 이런 전략적 광물 자원 보고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은 승용차였습니다. 역시. 네. 또 1941년에는 우리나라의 작곡가 겸 지휘자 홍난파가 사망했습니다. 홍난파 작곡가의 노래는 뭐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고향의 봄, 봉선화, 뭐 옥수수 하모니카도 있고요. 그렇죠. 또 퐁당퐁당도 있고 맞아요. 다 아는 노래죠. 네. 자, 홍난파는 우리나라 근대 음악의 선구자로 서양 음악을 보급하기도 했는데요. 네, 한국의 슈베르트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뭐 음악 천재가 아니었나 그런 네.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럼 8월 31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05년 8월 31일) 이라크 바그다드 북부 성지에서 순례객들이 시아파 사원으로 향하는 다리 위로 행진하던 중이었는데요.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다는 소문에 놀라 참사를 당했습니다. 인근에서 저항 세력의 소행으로 보이는 박격포탄 3발이 터졌고 7명의 순례객이 숨지는 등 36명이 다쳤는데요. 그 순간 순례 행렬의 일부가 티그리스 강 위에 알-아이마 다리를 벗어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서로 밀치다가 다리 난간에서 강으로 떨어졌고 익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841명이 발생했고 주로 여성과 어린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0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한 차례 이루어진 후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요. 이후 2000년도에 6.15 공동선언을 통해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시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들의 상봉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산가족 면회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요. 2003년 11월 5차 적십자 회담에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후 2005년 8월 31일 이산가족 면회소가 착공했습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는 착공 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는데요.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08년 7월 12일 완공됐습니다. 그러나 그 후 금강산 관광 중 북한군에 의한 관광객 피격 사건,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는데요.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들어가면서 이산가족 면회소는 정상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2011년에는 국립국어원이 짜장면을 표준어로 인정했습니다. 아, 짜장면. 네, 아니 그 자장면이냐 짜장면이냐. 맞아요. 정말 논란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1986년 국어연구소와 교육부에서 발표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자장면을 표준어로 정했는데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짜장면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짜장면도 복수 표준어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8년에는 조선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호텔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재빠르게 50분 만에 화재를 진압하게 됩니다. 호텔에서 불이라니. 왜 일어난 건가요? 이 화재 원인은요, 주방이었습니다. 불을 사용할 때 부주의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자, 그럼 9월 1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볼까요?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007기가 사할린 부근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추락했습니다.
당시 소련 전투기는 사할린 인접 해역 1000m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는데요. 항로를 이탈한 대한항공 소속 007 전보 여객기를 첩보기로 오인해 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칼기가 격추돼 사할림섬 서남쪽 바다에 가라앉았고 269명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증거와 상황 설정에 의한 추측을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후 일본 자위대가 칼기를 격추시킨 소련군 조종사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를 공개하면서 소련은 칼기의 격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3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군은 독일 소련 불가침 조약에 서명한 지 7주일 뒤였던 1939년 9월 1일 125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투입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침공 이유는 총선에서 승리한 히틀러가 세계 재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렇게 유럽에서 인류 역사상 최대 전투인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시작됐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비행대대는 주로 국영 항공기 공장에서 생산한 항공기로 전투에 임했는데요. 이 전쟁은 폴란드와 나치 독일, 소련이 같은 해 10월 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했습니다. 폴란드는 소련, 중화민국 국민정부, 나치 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폴란드 인구의 17%인 600만 명이 전쟁 기간 중 목숨을 잃었고 폴란드의 물적 자산 20%가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2015년 서울시 양천구 월촌중학교에서 부탄가스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5살인 이군은 양천구 소재 월촌중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때 체육활동으로 비어있는 교실에 들어가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키기 위해 불을 질렀습니다. 이후 현금 7만 3천 원가량과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훔친 뒤에 도주했다고 하네요. 이때 뭐 다른 피해는 없었어요? 다행히도 교실이 비어 있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하지만 폭발 충격으로 교실 창문과 벽, 출입문 등이 부서지면서 1,0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범인 잡혔나요? 잡혔죠. 네. 다행이다. 범행 후에 SNS 등지에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들이 올라왔는데요. 경찰은 이를 토대로 용의자를 쫓아서 범행 약 9시간 만에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체포했습니다. 또 1988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설립됐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 법원이자 대법원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헌법기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뭐야? 오늘 제가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우리 예진 아나운서 뭐예요?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왔네. 야. 아이고 오늘 너무 제가 이쁘다. 꽃밭을 제 어떤 의상에 좀 담아봤어요. 꽃밭을. 지나가봐도 되나요? 누가 꽃인지 모르겠죠? 아니 여기가 꽃. 정확하게 꽃이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그래. 있고. 여기 다 있네. 이제 뭐 가을인데 이제 곧. 정확하게 아시는구나. 요즘 뉴스를 틀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아마 고물가, 경기 침체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요즘 MZ세대 사이에서는 아주 특별한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챌린지요? 제가 트렌드에는 또 다 무조건 따라가는 스타일이에요. 오. 어떤 거죠? 이 챌린지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 바로 무지출 챌린지예요. 죄송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 무지출? 네. 이게 돈이 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가요? 맞아요. 아, 진짜요? 그게?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 무지출 챌린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무지출 챌린지는요, 무조건 돈을 안 쓴다기보다 지출이 제로인 날을 달력에 기록하면서 아껴 쓰는 습관을 만들자는 취지인데요. 쇼핑이나 취미생활 같은 데 드는 비용은 물론이고 또 그날 하루 식비 제로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간다거나 또 교통비 제로를 위해서 월 단위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 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한다거나 이런 게 되겠죠. 그럼 저도 챌린지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 무지출 챌린지에 한번 도전을 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 별명을 그냥 왕소금이라고 불러줘요. 짜다 못해서 그냥 막 아주 짜서 쫄아질 정도로 아껴보려니까 막 뭐 사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소금 갖다 뿌리고 이렇게. 그쵸. 맞아요. 야, 그러면은 뭐 공유 뭔지 모르. 공유 씨요? 공유 씨? 공유 씨가 와서 막 밥을 사달라 그랬다. 아 그러면 제 신발을 팔아서라도 이 돈은 이미 지출됐던 돈이니까 급하게라도 한번 팔아볼게요. 아, 이거 누가 사긴 사요? 선배님이 좀 사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요? 안 사면 소금을 그냥. 아이고, 네. 형님이 그 소금 뿌린단 말이에요. 너도 조심해. 소금 있어. 옛날부터 아끼고 절약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소금에 빗대서 짜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짠돌이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남아 있는데 요즘엔 그런 말이 무색할 만큼 아주 값비싼 고급 소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 고소. 네. 사실 인류에게 소금은요, 단순 조미료의 의미를 넘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품목이라고 할 수 있죠. 오랜 과거부터 세계 무역 경제의 중심에는 바로 이 소금이 존재했습니다.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소금이야말로 진짜 이 역사가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유튜브 사진관 주제는 바로 소금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얘기가 가득하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VCR 스타트! 짠맛이 나는 백색의 결정체 소금. 소금은 인류가 이용해온 조미료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기만 해도 자꾸 침이 고이는 것 같아요. 음식의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며 무엇보다 소금은 생존 필수품이다. 아,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소금이 정말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럼요. 아니, 국밥, 곰탕 이런 거, 설렁탕, 아예 밍숭맹숭한 그런 맛으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안 절대 되죠, 못 안 먹어. 절대 되죠. 못 먹어. 소고기 먹을 때, 와! 그 마블링 사골이 촥 할 때, 또 스테이크 이런 거, 막 소금 같은 거, 소금 찍어 먹어요, 안 찍어 먹어요? 먹어야지. 안 그러면 많이 못 먹는다니까. 맞아. 인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인 소금. 때문에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소금을 귀하게 여겨왔는데요. 과연 어떤 특성 때문에 소금이 이토록 중요해진 걸까요? 염화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가 동일한 비율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정육면체의 결정이다. 아, 저렇게 확대하면 저런 모습이구나. 나 정육면체인 건 처음 알았네. 그러게요. 소금은 기본적으로 짠맛을 내지만 음식의 맛을 더해주기도 하는 조미료다. 특히 단맛이나 신맛을 내는 감미료나 산미료와 달리 대체할 만한 물질이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미료 중 하나다. 야, 이 소금이 그 짠맛만 더하는 게 아니라 음식의 맛을 더해주는 그 풍미를 탁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맞아요. 그야말로 진짜 이게 대체 불가능해요. 이 소금은. 맞아요. 네. 소금이 이렇게 귀하다 보니 역사 속에서 하얀 황금으로 불리면서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가 하면 네. 소금에 세금을 매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소세. 소세. 중세 프랑스에서 소금은 부의 상징이었죠. 손님이 오면 식탁 한가운데에 화려하게 장식된 소금 그릇을 놓고 조금씩 덜어가도록 했대요. 프랑스 혁명의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사치스러운 왕실의 생활을 위해 소금에 대한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걷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야, 있다고. 그야말로 횡포네, 횡포야. 맞아요. 소금세를 내지 못한 하층민들은 매년 3만 명 이상 투옥되었고 500여 명이 처형되었을 정도였죠. 처형까지? 소금으로 횡포를 부린 건 프랑스 귀족들뿐만이 아니었죠. 영국 정부에서 인도의 소금에 대한 세금을 2배로 올렸다고 해요. 그러자 인도의 지도자 간디는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 1930년 3월 12일에 78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소금을 위한 행진을 시작했죠. 그의 행동은 영국의 소금법에 반대하는 것이었지만 인도 전역에 자발적으로 소금을 생산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졌죠. 78명으로 시작한 소금 행진은 24일 만에 무려 6만 명의 사람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이들은 간디와 함께 390km를 걸어서 결국 바다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듬해인 1931년 결국 소금법은 폐지됩니다. 네. 간디의 비폭력 운동의 상징이 된 이 소금 행진은 자유를 얻고자 했던 저항 정신과 함께 소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죠. 만약에 이 소금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을 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눈앞이 깜깜해. 맞아.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게 이거 뿌려주면서 이거 터키 아니 튀키는가? 튀르키예. 미안합니다. 이 터키 헷갈리실 만해요. 튀르키예. 아 튀르키예. 그 튀르키예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셰프 있죠, 이거. 예. 야, 소금의 영어 표현이 솔트잖아요. Salt. 솔트. 자, 이 단어는 바로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살, SAL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생겨난 말이 바로 라틴어 살라리움으로 오늘날 월급을 뜻하는 영어 단어 샐러리가 된 거예요. 샐러리. 소금이라는 데서 이제 다 이게 나온 거죠. 야 살라리움에서 샐러리가 됐다고. 그렇죠, 네, 월급. 저는 샐러리라 그러면 약간 그 직장인보다 샐러드가 먼저 생각나긴 맞아. 샐러드맨 이렇게도 헷갈리기도 했는데 아, 샐러드맨이요? 요것은 조크? 소금과 혹시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어요. 샐러드 역시 야채에 소금을 뿌린 음식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또 있어요. 어떤 거? 군인을 뜻하는 솔저. 이 솔저 역시 소금을 지급받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뭐야 진짜? 진짜였어요. 군인이 솔저인 이유가 이 솔트와 관련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와 소금의 역사 진짜 알면 알수록 진짜 신기하고 재밌다. 솔저가 줄임말이잖아요. 어떻게? 솔트 져주세요의 솔저. 그래서 솔저. 열심히. 네. 야, 상상도 멋지다. 못했다. 그냥 했어. 야. 아 진짜 그럼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이 소금과 관련된 재밌는 혹시 유래가 있나요? 정말 많아요. 네, 과거 문헌을 통해서 우리나라 소금의 역사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식료품이지만 인간의 생리작용에 있어 곡식 못지않게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물질 소금. 특히 대체 식품이 없다는 점에서는 도리어 곡물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국가나 어느 시대에서든지 소금은 중요시 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원시사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금 생산이 발전해 왔다. 삼국사기에서 젓갈에 관한 최초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신라 신문왕이 왕비 김씨를 맞이할 때의 패백 품목에 쌀, 술, 기름, 꿀, 장, 메주, 포와 함께 젓갈이 들어있다. 그런데 젓갈은 어패류의 살, 내장, 알을 다량의 소금에 절여 상온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발효시켜 만든 것이므로 최소한 삼국시대에는 소금이 사용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소금 덕분에 고추장, 된장 같은 장류나 젓갈류 같은 게 발전할 수 있었나 봐요. 맞아요. 기록에서 나오는 것은 위서 동이전이니까 우리한테 따지면 철기시대 정도부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고, 그러니까 문자로 보이는 것이 그 시기예요. 인간이 소금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저는 쭉 먹었을 걸로, 적어도 그러니까 용기가 만들어진 신석기 시대 이후부터는 소금을 제조해서 먹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이 신석기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농경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뭐 수렵, 또 채집을 통해서 생존해 왔는데 수렵을 통해 얻은 육류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염분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특별히 소금을 구해 먹을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농경 생활, 또 정착 생활과 함께 농업화가 이루어지고 곡식 위주의 식생활로 바뀌게 되죠. 인체 성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소금이 무조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그럼요. 그리고 소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재밌는 풍습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이부자리에 실수를 한 아이는 머리에 키를 쓰고 이웃집에 가서 소금 주세요 이렇게. 흑이수야, 너 이렇게 이불에다가 지도를 그리면 어떡하니?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오줌 싸기. 옆집 가서 자, 이키 쓰고 소금 받아와. 엄마, 우와, 나 완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 나 이불에 지렸다. 옆집 가서 잔뜩 받아와 아주. 알았어. 어디 집 갈 거야? 키 사이즈가 좀 작다. 우리 기수 얼굴만 하네. 이게 키야 뭐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작가님의 계략인데 이거? 이거는 먹인 거잖아. 아, 정말 이게 사실은 풍속가 이런 데 보면 이거 쓰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 그림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 아니, 정말. 이렇게 과거에 그 오줌 싸기 어린이들에게 소금을 얻어오라고 했던 풍습에는 여러 가지 유래가 전해지는데요.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일단 첫째, 일부러 그 얻기 힘든 귀한 소금을 얻어오라고 해서 어른들한테 따끔하게
혼 좀 나봐라 라고 하는 그 목적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과거에는 소금이 악귀를 물리친다고 믿어서 몸이 허약해져서 오줌을 싸는 아이에게 이 붙어있는 그 나쁜 기운을 물리치려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소금을 얻어오라고 했던 거구나. 자,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 조상님들은 지혜롭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유머러스한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소금은 우리의 식문화와 또 여러 풍습뿐 아니라 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선시대로 한번 떠나보시죠. 소금 염자는 신하 신, 소금로, 글은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하가 왕실의 소금을 지킨다는 뜻으로 그만큼 위상이 높았다. 저때 소금의 가치는 진짜로 높았구나.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관가에서 소금을 구워 백성들은 미포와 환물하기도 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소금은 국가의 중요한 재정 세원이 되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소금은 고대부터 화폐 대용품으로 쓰였는데 미천왕이 어린 시절 망명 생활을 하면서 소금 장수로 연명을 했고 할머니가 집요하게 그의 소금을 탐냈다는 점으로 볼 때 소금 또한 화폐가 사회에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이전 시대에는 화폐 대용으로 쓰였던 물품임에 짐작할 수 있다. 망명 당시에 소금 장수 생활을 했던 미천왕은 서해에서 압록강으로 이어지는 수로망과 여러 교통망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훗날 왕위에 오른 뒤에 이것이 밑거름이 돼서 고구려 경제를 크게 발전시키게 됩니다. 와, 이쯤 되니까 이 귀중한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우리나라 전통 소금은 자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과거 전통적인 소금은 어떻게 만들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우리나라가 바다에서 소금을 얻은 역사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단계는 화력에 의해서 체렴하는 전호법 단계다. 조선시대에 해안지방에서 주로 행해진 것으로 농축된 바닷물을 바짝 졸여 소금을 얻기 위한 재래식 염전을 말한다. 저런 정성이 들어가니까 비쌌을 것 같기는 해요. 고대에서 20세기 초까지 사용되었고 천일염 방식이 일반화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으뜸 가는 품질을 자랑하는 소금이었다. 끓여서 만든 소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 그렇네. 이 자염이라는 전통 소금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뭔가 그 단어 자체가 진짜 귀엽지 않아요? 예? 선배님, 자염은 짜염? 잠깐만, 화내지 마요. 화내지 마. 화를 자염. 화내지 말고 자염. 됐다. 야, 받아주신다 또. 받아줬네 또 우리 선배님.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잠깐 정신을- 갔다 왔는데 네. 아니 우리 소영이 네. 우리 소영이 친구가 이제 귀엽다 못해 혓바닥이 목젖보다 더 짧아졌구나. 맞아요. 우리 소영이 혓바닥을 좀 뽑아보자. 안 돼요. 이것도 짤 거야. 이건 더 안 돼. 우리 소영 언니 혀 지키기 위해서 제가 빨리 또 진행을 할게요. 역시.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금 중 하나는 바로 천일염. 천일염. 이죠.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5대 갯벌 중 한 곳인 서해 갯벌에서 나오는 이 천일염은요. 염도가 낮고 또 미네랄은 풍부해서 세계적으로도 그 품질을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일염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됐을까요? 천일염은 인위적인 가공 단계를 거치지 않고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 소금을 넣는 제염법인데요. 이건 햇빛으로 하는 거구나. 1907년 국내 첫 천일염전이 들어선 뒤 현재까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천일염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에 의해 도입됐는데요. 소금 생산을 독점하고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좋은 목적은 역시 아니에요. 그럼요. 또 조선을 원료 생산 기지로 구축하려는 의도였죠. 그 결과 소금 생산량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염전과 또 그곳에서 생산된 소금에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토록 조선의 소금 생산을 독점하려고 애쓴 건요. 자국의 갯벌이 적고 또 비가 많이 내려서 염전을 통한 소금 생산이 어려웠다고 해요. 소금을 생산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갖춘 우리 서해에 염전을 개발해서 끊임없이 수탈을 해갔던 거죠. 어휴, 진짜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져 죽겠네. 그냥 소금 한 움큼을 갖다가 그냥. 정말.
자, 광복 이후에 산업화와 함께 도심 인근의 여러 염전들은 사라졌지만 소금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꼭 필요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염전에서는 소금을 꾸준히 생산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생산량이 국내 수요량을 크게 웃돌게 되자 마침내 수출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 수출국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수출되는 소금.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으로 소금을 수출하게 됐는데 지난 12월 15일 인천항에서는 먼저 1만 톤의 소금을 일본 측 상선에 실어보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는 소금이 부족해서 해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왔으나 근간 정부와 생산업자의 증산 계획이 성공해서 금년부터는 국내 수요량보다 30만 톤이나 더 많은 생산 실적을 갖게 됐으므로 이것을 외국에 수출해서 많은 우회화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수입해서 먹던 소금을 이제는 수출을 하다니 진짜 또 다 약간 통쾌하기도 하면서 뭔가 뿌듯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한테 수출했다고 하니까 그냥 아주 그냥 아주 짠맛을 제대로 보여줘야지. 그치, 제대로 보여줘야지. 그럼. 1970년대에는 소금의 생산 방식을 자동화해서 국제 규격을 갖추면서 수출 효자 품목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에 아주 바쁘게 돌아갔던 그 소금 공장의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곳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에 대단위 소금 공장이 세워져서 가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자연적인 염전에서 생산해오던 남양 소금 회사가 이곳에 최신 완전 자동 시설을 갖추고 천기에 관계없이 기계로 99.8%의 국제 규격 소금을 대량 생산하게 됐습니다. 오, 우리가 아까 그 염전 모습만 보다가 저렇게 뭔가 기계화된 모습을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이 공장에서는 앞으로 1년에 150만 가마의 소금을 생산, 엄청난 양이다.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 해외 시장에 수출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소금이 자연이 주는 그 선물인 줄로만 아는데 이렇게 보니까 공장에서 체계적으로 탁 생산되는 중요한 상품이라는 것도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이 소금이 정말 필요하다, 중요하다, 꼭 있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강조하는 건 다 알고 있긴 하지만 근데 정확히 우리 몸에 왜 소금이 필요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과학적으로 소금이 우리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 궁금하시죠? 네, 지금 바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소금을 구성하고 있는 나트륨 성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다. 우리 몸속 수분의 양과 세포의 크기를 조절하고 산소와 영양물질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어 신진대사를 가능하게 한다. 근육의 수축, 신경물질의 전달, 소화작용, 지방과 유해가스를 흡착하고 배설하는 기능 등 거의 모든 생리적 적용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꼭 필요한 소금일지라도 과유불급이죠. 네, 소금의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아주 해로운 걸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가 뉴스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잖아요. 자, 과연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뉴스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아, 진짜 맛있겠다. 한 입 먹고 싶다.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로 흔히 먹는 순댓국. 간을 맞추는 데는 짭짤한 새우젓이 제격입니다. 왜 저기에 소금 안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저기 새우젓. 맞아. 새우젓도 저 소금으로 절여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야? 네, 맞아. 싱거우면은 음식이 맛이 없다고 생각하고 좀 평소보다 많이 넣기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찬에 좀 소금을 넣어서 먹으니까 계속 그렇게 길들어지다 보니까 식약청이 성인 3,200여 명을 대상으로 미각 검사를 했더니 76%가 짠맛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훨씬 맛있지. 짠맛의 강도를 다르게 한 콩나물국을 마시게 한 뒤 입맛에 맞는 것을 고르게 했더니 76%가 보통 이상을 고른 겁니다. 보통 수준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인이 보통이라 느끼는 맛은 다른 나라에서는 짠맛에 해당됩니다. 우리 국민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4,831mg인데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4배나 되기 때문입니다. 훨씬 소모된다. 2.4배면은 진짜 짜게 먹긴 하는 거네. 고혈압과 당뇨병,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은 나트륨 과다 섭취가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김치처럼 염장 음식은 적게 먹고 소금 간을 할 때는 생각보다 훨씬 싱겁게 간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저 뜨거울 때 타 먹으면 알죠? 계속 들어가는 거. 맞아. 식으면 엄청 맞아, 짜죠. 맞아,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뜨거운 거 드실 때는 적당히 넣고 삼삼하다 생각할 정도에서 먹어야 돼요. 식었을 때 엄청 짜죠. 맞아. 그냥 심심하면 깍두기랑 같이 먹어. 맛있겠다. 깍두기도 절여 만들잖아. 뭘로 절여? 소금. 이렇게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문제가 많이 알려지면서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을 실천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소금의 부작용을 익히 알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소금을 섭취하기도 했습니다. 소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 나트륨이 주성분입니다. 영양소 공급과 맛의 조절뿐 아니라 발효와 육류, 생선의 보관에도 이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해 고혈압과 심장질환 등 각종 성인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소금을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바로 세계 유일의 죽염입니다. 죽염이 우리나라만 있는 소금이었어요? 맞아요. 알면서 지금 이렇게 너무 모르는 척 연기하는 거 아니야? 아 사실 구운 게 죽염인지 처음 알았어요. 야 이걸 죽염 살염. 아 이거 치려고 와. 아까부터 이거 계속 곰곰이 지금 생각하고 몇 계시더라고요. 수를 보신 거예요, 도대체. 죽염은 국산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다져 넣어 600도 이상의 황토가마에서 구워낸 것입니다. 일반 소금은 체내 활성산소가 18% 정도로 측정됐지만 천일염은 그보다 적었고 죽염은 6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와. 국산 천일염에 열을 가하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능이 만들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바로 항산화 기능이에요. 얘는 그 활성산소도 제거할 수 있고 실제로 섭취하였을 때 그 활성산소 제거 능이 있고 염증 반응도 천일염에 비해서 훨씬 줄여져요. 우리 조상들은 그걸 경험으로서 알아가지고 이렇게 살았죠. 참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진짜 알수록 놀랍습니다.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으로 비유됐지만 이제는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 추락한 소금. 하지만 우리 선조는 지혜롭게도 경험을 바탕으로 소금을 죽염으로 재탄생시켜 활용해왔습니다. 소금이 필요로 한데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소금에 많이 먹으면 또 문제가 되고 그 소금의 독성이 작은 그 소금 건강에 좋은 소금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소금이 거기에 이제 대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 금보다 소중한 필수 요소, 소금의 역사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우리 인류 역사의 굴곡을 만들어 온 소금에 대해서 잘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채널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짜라짜라짜짜짜 소금 많이 넣으면 짜라짜라짜짜짜. 네 어찌됐건 여러분들 추억 속 단짠단짠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저희가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자연. 죽여. 오, 오늘 좀 괜찮다. 염자. 선배님, 자염은 짜염. 잠깐만, 화내지 마요. 화내지 마. 화를 자염. 화내지 말고 자염. 잘다. 야, 받아주신다 또. 받아줬네 또 우리 선배님.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잠깐 왔다 갔다 안 돼.